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선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전공은 스페인 문학, 그중에서도 이제 스페인 연극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강연할 그 내용은 스페인 연극이 아니라 스페인 연극, 스페인 연극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연극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을 이루는 그리스 연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해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제 그 강연은 고대 그리스 연극, 특히 그 중에서도 인문주의적인 특징, 우리가 그리스 문화 이러면은 인간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점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인간적이라고 하느냐, 그다음에 어떠한 점이 지금 현대 문학에 까지 이 그 영향을 끼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그리스 문명권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제 그리스 스페인 연극 전공자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강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럼 왜 그리스 문화가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중세, 근대, 현대 유럽 문화의 어떤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유럽의 문화, 예술, 문학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크게 그리스 문명권을 이제 세 개의 문명 지역으로 나뉘어 보는데요.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이 크레타 섬을 그리스 남쪽의 크레타 섬에서 발흥한 크레타 문명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본토죠. 그죠? 그리스 본토 지역에서 발행한 미케네 문명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리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요즘 현대 지금 현재 터키거든요. 그 터키 북쪽을 중심으로 트로이 문명 지역 이렇게 세 문명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식민지를 보면은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졌었는데, 지금 이 그리스 본토를 저 중심으로 해서 이 지중해, 그죠? 흑해라고 하는 그 지중해, 그 다음에 터키 흑해 부분하고 흑해 지역하고 이 지중해 지역, 그죠?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이탈리아 지역, 그다음에 스페인 지역까지 그리스는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그리스식의 어떤 그 도시를 세우고 동시에 이제 그리스 어떤 그 문화를 직접 이식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점에서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실제로 유럽 곳곳에 그리스 문화 유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그리스 로마의 그런 그 흔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학문, 그 다음에 예술, 그러한 그 영향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지도는요,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그 지도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본다고 그러면요. 맨 처음에 에게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650년에서 기원전 1100년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게 문명은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그리스와 에게해에 있었던 어떤 청동기 시대의 문명 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게 문명은 그 당시에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던 크레타 섬, 그 다음에 키클라데스제도, 그 다음에 그리스 본토, 그죠? 이 세 개의 별개의 지역에서 발행한 그러한 그 문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에게 문명은 청동기 문명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1100년 정도 되면은 그리스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이제 그리스 본토로 이제 좀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기원전 1100년부터 기원전 776년 이 시기가 고대 그리스 암흑기인데 왜 암흑기냐? 그리스의
학문이 발전되지 않아서 암흑기가 아니라 문자로 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한 그 당시의 문화의 모습, 문명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고고학과 유물만 남아서 그걸로 우리가 추정만 가능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시기를 그리스 암흑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776년을 그리스 암흑기인 마지막이라고 이제 일컫는데요. 왜 그럼 776년이냐? 바로 776년에 제1회 올림피아 경기가 열렸던 해였는데 바로 이때부터 문자로 된 기록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원전 1100년부터 776년 요 시기를 그리스 암흑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 시기다 이러면 요 암흑기까지 포함해서 여기 옆에 지금 표에서 보면은 BC 146년까지 이 146년이 그리스가 로마로부터 멸망한 시기거든요. 그 시기 약 한 1000년 정도의 시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 그리스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 시기에서도 요 첫 번째 시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C 510년부터 BC 323년 요 시기를 그리스 고전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혹은 그리스 문화의 어떤 황금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그러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철학 상당히 발전했죠. 그래서 뭐 요즘 뭐 소포클레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 이 당시에 나왔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에서 그들의 고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발전됐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방증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다음 플라톤, 특히 플라톤이 레푸블리카 공화국 정치학책이거든요. 정치학 이론서.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멀리 떨어진, 시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대학에서 아직도 배우고 있고, 또 문학, 뭐, 최초의 문학이라고 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뿐만 아니라 뭐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파네스, 유리피데스 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그 작품들, 시, 그다음에 희곡 아직도 대한민국 대학에서 배우고 있거든요. 저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강의 일부가 바로 그리스 시대에 나온 그러한 그 비극 작품이죠. 그죠?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거. 그 정도로 발전돼 있고 의학. 요즘 의사들이 의사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어떤 그 의학자입니다. 그래서 의학이라는 분야가 이 시기 전까지는 약간 좀 신비롭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그 측면에 얽매여 있었다면은, 이제 그러한 그 신비주의하고 종교적인 것에서부터 독립돼서 합리적인 어떤 학문 분야로 설정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천문학, 그 다음에 기하학, 아직도 기하학 배우잖아요. 이 시대에 만들어진 기하학,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그죠? 건축학. 이런 것 등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많은 학문, 예술 분야가 바로 이 시기, 약 한 200년이 채 안 되는 이 그리스 고정기에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또 뭐 언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 그리스 언어의 뭐 드라마, 시스테마,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라마, 문제, 프로블레마, 뭐 이런 용어들도 다 이때, 형이상학적인 용어들도 다 이때 만들어졌듯이 이 시기는 인간의 이성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어서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성과를 내었던 그러한 시기로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그 문화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기원전 510년부터 323년까지 그리스 고전기 내지는 황금기라고 일컫는 그러한 그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324년 이때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리스가 로마에 멸망한
BC 146년 요때를 이제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 그 문명이 흘러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화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문학, 연극까지도 이제 나갈 건데요. 그리스 문화는 대부분 그리스 신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화는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의 신화, 이야기, 신들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문학으로 축소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뭐 아프로디테 신, 그죠? 그러한 그 저기 신들을 진짜 진짜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 종교적인 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리스 문화는 이 그리스 신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것이 오늘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과 신의 대결이 꽤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일곱 왕자와 일곱 공주를 가진 니오베 왕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니오베 왕비는 테베라는 곳의 왕비였습니다.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겸손함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겸손함이 부족했던 그런 그 테베의 왕비 니오베가 모든 것을 뽐내고 다녔어요. 특히 당시 테베에서는 레토라는 여신이 숭배받고 있었는데, 그 레토라는 여신에게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라는 딱 두 남매밖에, 아폴론 아들, 아르테미스 딸, 이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 두 남매밖에 없었지만은 이 니오베 왕비는 자신에게는 훌륭한 자식이 14명, 무려 아들 7명, 잘난 아들 7명, 역시 잘난 딸 7명, 14명이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레토보다 전혀 뭐 뒤질 게 없다. 그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는 신에 비해서 인간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는 어떤 오만함,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신에게 도전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과 신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하필이면 그리스 사람들이 재단에 레토를 위한 공물을 바치던 중에 이러한 흔히 말하는 자랑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레토 여신은 상당히 화가 났겠죠. 그죠?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 자식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니오베에게 오만방자한 니오베에게 벌을 내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아폴론이 먼저 나와서 니오베의 아들들 7명을 차례차례 활로 쏴서 죽입니다. 그러고 이제 첫째부터 6째까지 다 죽이고 막내 7째만 남자, 그 막내 아들이 신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빌게 되고, 아폴로는 그걸 보고 좀 불쌍하기는 했으나 이미 마지막 화살을 쏴버린 상태라 그 막내 아들 역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들을 모두 잃고 나서 당연히 악에 바치겠죠. 그죠? 니오베 왕비 역시.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리석게도 잔인하고 사악한 레토 여신이여, 나에게는 아직도 예쁘고 잘난 딸들이 7명이나 남아있다라는 망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신에게 나는 아직도 계속해서 도전하겠다. 비록 신과 인간의 대결에서 자기 인간이 졌지만 그래도 나는 대결하겠다라는 어떤 도전 의지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레토 여신의 딸 아르테미스가 딸들에게 활을 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씩, 둘씩, 셋씩 이래서 모두 6명 딸을 죽이자 신의 분노가 이렇게 크구나, 신의 그 권능,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니오베는 끌어안고 있던 막내딸 하나만은 제발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도 역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자식들을 잃어버린 니오베는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흐느끼며 울다가 마침내는 바위로 변하는 그러한 벌을 받았으며, 바위로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바위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있어서 여기서 보면은 진짜 인간과 신의 대결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누가 이겨요? 신이 이기죠. 인간은 처절하게 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신화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배짜기 달인 아라크네라는 그러한 그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아라크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간 여인으로 배짜기 천재이자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솜씨가 당시 아테나 여신이 그 직물의 여신이거든요. 근데 직물의 여신 아테나보다 내 실력이 더 뛰어나 이러면서 아테나 여신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라크네의 자만심에 화가 난 아테네가 바로 어떤 그 인간에게 처벌을 내리기 전에 할머니로 변신해서 그렇게 이봐요. 저희 젊은 여자, 젊은이, 그렇게 신을 모독하면 안 돼요. 신 모독하지 말고 빨리 용서를 구해요.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아라크네가 그 할머니를 무시하고 쫓아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 원래 모습, 그 아테나 모습으로 들어와서 그녀와 시합을 벌이죠. 이 직물짜기, 배짜기 시합을 벌이죠. 근데 이제 그때 아테나는 자신과 포세이돈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두고 결혼 승부의 광경, 그 다음에 신에게 대항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과 그 다음에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를 수놓아서 아라크네에게 너 신과의 경쟁을 포기하라 라는 경고를 내렸대요. 근데 이제 반면에 아라크네는 자기 직물에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이 상당히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뛰어난 모습으로 수놓았습니다. 자, 이건 뭐다? 직물, 그 수로서, 배짜기로서 그 신들을 모욕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들을 웃음거리로 만든 이 행동에 모욕과 분노를 느껴서 북으로 직물을 아라크네가 만든 직물을 찢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근데 이걸로 보면 이제 아테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신이 인간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신과 인간의 대결에서 인간이 이긴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아테네가 그 북으로 아라크네 이마를 딱 때리자 그때 이제 아라크네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가 크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치욕을 이기지 못해서 목을 메어서 자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아라크네를 불쌍하게 여긴 아테네가 그녀가 영원히 그 실을 짜게 만들게 하고자 그녀를 거미로 만들고 그녀의 목에 매어 있던 그런 그 밧줄은 거미줄이 되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인간이 져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자, 이렇게 신과 인간의 대결에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도대체 왜 인간적이냐? 도대체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현세 긍정적이고 무엇이 인간적이냐? 이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인간적인 측면 이외에도요, 뭐 균형, 비율, 조화, 질서, 그죠? 내지는 뭐 자연, 교훈, 법칙을 중시를 한다. 그죠? 이런 것들도 그리스 문화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균형, 비율, 그죠? 조화, 질서.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화롭고 균형이 잡히고 질서가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이다라는 점이죠. 그죠? 그리고 교훈, 모든 작품은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바탕으로 어떤 교훈성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문화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도대체 그리스 문화가 왜 인간적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살펴보았듯이 이 그리스 그 신화는 신과 인간이 대결해서 언제나 신이 승리하는 구도로 끝납니다. 그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적인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의 종교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모든 신들의 모습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들이 우리가 보통 신 이러면은 이제 뭐 불교에서는 부처님, 기독교에서는 신, God, 그죠? 하느님 혹은 하나님, 이슬람에서는 알라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전지전능하고 그죠? 그다음에 항상 정의롭고 이런 그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의 모습 보면은 지극히 인간적이야. 그래서 사랑을 해 신들끼리. 예쁜 여자 신들 보면 남자 신들이 사랑에 빠지고 또 잘생기고 멋진 남자 신들 보면은 여신들이 사랑에 빠지고 신들끼리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또 신과 인간끼리도 또 사랑에 빠지고 또 이들끼리 질투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이러한 등등 어떤 뭐 강간도 저지르고 그죠? 그다음에 술에 취해서 술 마시고 취하기도 하고 그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관 자체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C 5세기 무렵에 그리스 문화의 황금기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분야의 어떤 그런 학문 예술이 발전을 하는데 바로 인간 이성이 급격하게 발전을 이룬 시기가 바로 그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그 전에 모든 것들을 어떤 그 종교에 의존을 하던 그런 데서 이제 모든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인간이 이성으로서 스스로의 어떤 이성으로서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어떤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어떤 어려움도 옛날에는 오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이성으로서 이런 문제가 왜 생겼고 인간의 능력으로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실행했다라는 점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인간이 해결하고 알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는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만해지니까 나도 신에 못지않아. 내 능력도 신에 못지않아. 그죠? 나도 레토 여신 못지않게 훌륭한 자식들이 14명이나 해서 나도 뭐 아테네 여신보다 나는 오히려 더 훌륭한 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신과 대결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비록 결말에는 신과 대결해서 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으로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점에서 즉 포커싱이 인간과 신의 대결에서 졌다. 그래서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비록 지더라도 신에게 도전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의 어떤 특징을 인간적이다라고 우리가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그리스 비극 작품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작품이 소포클레스의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왕인데요. 이 오이디푸스 왕에서도 바로 이러한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더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이 줄거리를 좀 보면은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태어나서 상당히 기뻤었는데 이 오이디푸스 그 아버지가 라이어스라는 왕이었고 어머니가 이오카스테 왕비였었는데 이 라이어스가 오이디푸스가 태어나니까 이제 점을 보게 돼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떤가. 근데 점을 보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그러한 그 운명.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적이죠. 비극적인 그러한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렸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고 왕이 된다는데 살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죽여라. 이렇게 이제 시키는데 차마 임무를 맡은 그 부하가 죽이지를 못하고 이웃 나라 사람한테 줍니다. 너 얘 데리고 빨리 이쪽 나라로 돌아오지 말고 네 나라로 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웃집 나라로 건네줬는데 어찌어찌 하여서 그 이웃집이 아니라 이웃나라 코린투스라는 그 나라의 왕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이디푸스는 태어나면서 그 코린투스 왕의 왕자로 알고 쭉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이제 별자리를 쫙 보니까 자기 운명을 쫙 맞춰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을 해? 어떻게? 이러면서 그 자신에게 내려진 그 비참한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왕위를 버리고, 왜? 왕자였었기 때문에 다음 왕은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왕위를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서 이제 쭉 오는데, 갑자기 누구를 만나요? 어떤 일행을 만나서 시비가 붙어서 그쪽 일행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이고 또 길을 떠나서 오는데 갑자기 어떤 산에서 스핑크스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당시 이제 스핑크스는 테베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테베라는 곳에서 상당히 골칫덩이였었대요. 왜? 그 산을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떤 그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 그 스핑크스가 잡아먹었다고 그러거든요. 음. 자, 그래서 그렇게 모든 그 테베 사람들이 아주 스핑크스 이러면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러한 존재, 두려운 존재였었는데 오이디푸스가 그 앞을 가니까 역시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수수께끼를 해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뭘게? 이렇게 하니까 인간 이렇게 맞히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고 스핑크스를 죽이고 뭐 또 다른 일설에 따르면은 스핑크스가 자결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어찌되었던 그렇게 죽이고 테베라는 곳에 갔는데 벌써 그게 소문이 쫙 퍼져요. 오이디푸스라는 젊은이가 그 골칫거리였던 이 스핑크스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러면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 이전에 그랬었거든요. 그 나라에서 누구든지 스핑크스를 죽이면은 이 테베의 왕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왕이 됐고 또 때마침 그때 그 왕비가 홀로 됐었거든요. 왕이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왕비랑 결혼을 시킵니다. 아름다운.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쫙 이렇게 흘러요. 아주 잘 다스리고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갑자기 그 테베라는 곳에 역병이 돌죠. 전염병이 돌아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니까 신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랬더니 그 신이 지금 오이디푸스 너 이전에 라이어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이 갑자기 살해를 당했다. 그 살인자를 찾으면은 이 역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오이디푸스가 자, 그럼 찾아라. 이래서 이제 수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사를 쫙 해오는 과정에 보니까 그 라이어스라는 왕을 죽인 게 바로 자기 오이디푸스고, 오이디푸스가 결혼한 그 이오카스테가 바로 자기 생모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 같은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자격이 없어 이러고 자기 두 눈을 찌르고 추방을 당하는 그죠? 그런 그 작품인데 이러한 오이디푸스 왕에서도 역시 이러한 측면. 일단 첫 번째 인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오이디푸스 왕.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어스 왕 일행을 만나서 싸워서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신체적인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거. 그다음에 둘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못 맞췄던 그 스핑크스 수수께끼를 맞췄다라는 점. 이건 지적인 능력 역시 뛰어나다. 즉 신체적인 능력도 출중해, 지적인 능력도 출중해. 얼마나 자신감이 많겠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내려진 어떤 그 비극적인 운명,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한다라는 그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코린투스 왕위를 버리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그렇게 도전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그 운명에 도전해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했는데 역시 실패하고 말죠. 그죠? 그런데도 자, 여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고 했지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아요. 왜? 자기가 돌아온 데가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곳이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이 실제 자기 생부,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 실제 자기의 생모이기 때문에 결국 신이 인간에게 오이디푸스에게 부여한 그 운명이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찌되었던 비록 그렇게 실패를 거두고 말지만 신과 인간의 대결에서 인간이 지고 말지만 그러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어떤 인간가치의 중요성, 자, 이것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이 고대 그리스 가장 대표적인 고대 그리스 비극 작품인 이 오이디푸스 왕에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왜 그러느냐? 정리 한번 해보면은 일단 이 고대 그리스 문화 환경 위에 인간 이성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스스로에게 어떠한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알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발로로 이렇게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록 신에게 이길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신에게 도전하고 그죠? 스스로의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인간의 포커싱을 맞추기 때문에 그리스 그 문화를 인간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 문화 이러면 이상하다. 신과 인간의 대결에서 항상 신이 이기고 인간이 지는데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러한 지점 때문에 그렇고 바로 이러한 인문주의가 그리스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제가 보기에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인 것 같고 이런 것이 이제 중세가 지난 다음에 르네상스 시기에 다시 받아들여지고 또 신고전주의 시대 때 다시 받아들여지고 그죠? 그다음에 뭐 요즘도 인문주의, 인문학 이런 것들이 이제 있듯이 아직까지 이렇게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리스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뭐 접하면서 뭐 문학 작품을 접하든 그죠? 아니면 뭐 인문학적인 아직 뭐 사회과학적인 그러한 그 측면을 접하든 그 안에 과연 인간적인 측면이 어디에 내재가 되어 있는가 요거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그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